사위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낫의 날카로운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은빛 궤적을 그려냈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놀란 짐승 하나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눈밭 위로 나뒹굴었다. 흩뿌려진 선혈이 순백의 설원을 붉게 물들이는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으나, 낫을 쥔 여인 서임의 눈빛은 그보다 더한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니, 이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려는 자의 눈빛이 아니라 제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광기였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구덩이 속에서 서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감싸 안은 채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6마리의 굶주린 늑대무리를 향해 피 묻은 낫을 다시금 겨누었다. 놈들은 며칠을 굶었는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입가에는 걸쭉한 침이 얼어붙어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어 보는 이에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임의 뒤쪽 거대한 바위 아래에는 상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는데, 늑대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산군이 힘을 잃자 그 육신을 탐하려 몰려든 것이었다. 오너라, 이 짐승들아, 내 살점은 뜯어줄 수 있어도 이 아이와 저분은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 서임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결기는 북풍한 설보다 매서웠다. 늑대 우두머리로 보이는 검은 털을 가진 놈이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서임의 빈틈을 노리고 천천히 발을 떼자 서임은 뒷걸음질 치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디며 낫을 허공에 휘둘러 위협을 가했다. 그녀의 발이 눈속 깊이 박힐 때마다 배가 묵직하게 아래로 쏠리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육체의 고통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늑대들은 본능적으로 눈앞의 인간 여자가 보통의 먹잇감이 아님을 감지했는지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팽팽한 대치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서임의 거친 숨소리와 늑대들의 발톱이 눈을 파헤치는 소리, 그리고 뒤편 호랑이의 고통스러운 신음뿐이었다. 서임은 놈들의 시선이 자신의 불룩한 배에 꽂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소름이 끼쳤으나, 그 공포를 분노로 치환하여 낫자루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늑대 우두머리가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서임의 목덜미를 노리고 도약해 들어왔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놈의 악취나는 입김이 서임의 코끝을 스쳤고, 서임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며 낫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쳤다. 죽어라!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낫의 끝부분이 늑대의 앞다리 죽지를 깊게 파고들었고, 놈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처박혀 버둥거렸다. 피맛을 본 서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낫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야차와도 같아 나머지 늑대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상처 입은 우두머리가 꼬리를 말며 도망칠 기미를 보이자 나머지 무리들도 힐끔거리며 서임과 호랑이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결국 숲속 어둠 속으로 하나둘씩 사라져버렸다. 늑대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뱃속의 아이가 놀랐는지 격하게 태동하여
그녀는 신음소리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눈밭에 앉아 거친 호흡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서임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자신이 왜 이 엄동설 안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글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지난 여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서임에게 남은 것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강과 빚더미뿐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팔자 사나운 년이라 손가락질하며 돕기는커녕 멀리하기 일쑤였다. 겨울이 깊어지자 곶감은 떨어지고 쌀떡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당장 며칠 뒤면 아이가 나올 터인데 미역국은커녕 상구안을 해줄 사람조차 없는 처지였기에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귀하다는 약초라도 케어장에 내다 팔 요량으로 금기시되는 검은 산에 발을 들였던 것이다. 산 초입에서 늙은 신만이가 이 산에는 영무리 사니 절대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뱃속의 아이를 굶겨 죽일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눈 덮인 산을 기어오른 것이 화근이었다. 서임은 떨리는 손으로 온매를 여미며 간신히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거대한 존재를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바위 아래 쓰러져 있는 호랑이는 실로 엄청난 크기였는데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고 이마에는 임금 왕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어 그 위용이 가히 산의 주인이라 불릴만 했다. 그러나 지금 그 산구는 오른쪽 옆구리에 쇠로 된 덫에 찢긴 듯한 깊은 상처를 입고 붉은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여 서임은 두려움보다 먼저 측은지심을 느꼈다. 늑대들에게 뜯길 뻔한 것을 구해주긴 했으나 호랑이가 언제 돌변하여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임은 홀린 듯이 호랑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내 놈도 나처럼 살고자 발버둥치는 개로구나. 이 추운 날 너나 나나 신세가 처량하기 짝이 없다. 서임이 나지막이 중얼거리자 호랑이는 감겨가던 눈을 힘겹게 뜨고 금빛 눈동자로 서임을 응시했는데 기이하게도 그 눈빛에는 살기 대신 깊은 슬픔과 고마움이 담겨있는 듯하여 서임은 기이한 전율을 느꼈다. 서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치마폭을 찢어내어 호랑이의 상처 부위를 감싸주려 했으나 상처가 너무 깊어 지혈이 쉽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이 산을 헤매며 캤던 귀한 약초 몇 부리를 품에서 꺼내어 입으로 잘근잘근 씹기 시작했다. 쓰고 아린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씹어서 으깬 약초를 호랑이의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펴발랐다. 약초의 즙이 상처에 닿자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듯 움찔하며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었으나 서임은 괜찮다, 괜찮다, 이래야 낫는다, 조금만 참거라 하며 마치 제 아이를 달래듯 호랑이의 거친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약초를 바른 후 찢어낸 치맛자락으로 상처를 단단히 동염해주자 피는 서서히 부서들었고 호랑이의 거친 호흡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다. 서임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호랑이의 따뜻한 배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숨을 골랐는데 맹수의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얼어붙은 그녀의 몸을 녹여주었고 뱃속의 아이도 안정을 찾았는지 얌전해졌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을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서임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밤이 되면 기온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피냄새를 맡고
또 다른 맹수들이 몰려들지도 모르는 일이었기에 서둘러 하산해야만 했다. 서임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호랑이를 내려다보고는 부디 살아남거라. 네가 살아야 나도 오늘 이 짓을 한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호랑이는 여전히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 있었으나 떠나는 서임을 향해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며 꼬리를 미약하게나마 흔들어 보였는데 그것이 마치 짐승의 인사가 아닌 사람의 그것처럼 느껴져서 임은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낯을 지팡이 삼아 눈길을 헤치며 산을 내려오는 서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상군의 형상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산기댐에 다다랐을 때 이미 주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마을의 희미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서임은 안도감과 함께 극심한 피로가 몰려와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이를 악물고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혹여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들켜 피 묻은 몰골을 보이기라도 한다면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기에 그녀는 인기척을 피해 쥐 죽은 듯이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다행히 겨울밤이라 길에 다니는 사람은 없었으나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서임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숨겨야 했다. 마침내 낡은 살인문을 밀고 들어선 서임은 부엌 한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고 아가야, 보았느냐? 네 어미가 오늘 호랑이를 살렸다. 그러니 너도 강하게 자라야 한다 하고 속삭였다. 그날 밤 서임은 꿈속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자신을 태우고 눈 덮인 산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의 호랑이는 상처 하나 없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임은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간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자신의 치마폭이 찢겨나간 것을 보고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피 묻은 옷을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리려 했으나 왠지 모를 망설임 끝에 옷을 둘둘 말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호랑이의 피가 묻은 그 옷이 마치 자신과 아이를 지켜줄 부적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임은 몰랐다. 간밤에 산에서 내려오는 그녀의 뒤를 밟는 그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그림자의 주인이 마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냥꾼 칠성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칠성은 서임이 산에서 내려올 때 풍기던 비릿한 피냄새와 그녀의 치마에 묻어있던 짐승의 털을 놓치지 않았고 그의 뱀 같은 눈초리는 이미 서임의 오두막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다. 서임이 늦은 아침을 지으려 쌀떡을 긁고 있을 때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니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칠성이었다. 칠성은 마을의 건달들을 이끌고 다니며 빚진 자들을 협박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인간 말종이었는데 서임의 죽은 남편 또한 그에게 빚을 지고 시달리다 화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서임이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자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 짝다리를 짚고 서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임을 훑어보았다. 어이, 과수댁, 간밤에
아주 재미난 구경을 하고 왔다며 칠성의 말에 서임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으나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몸이 무거워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고 대꾸했다. 그러자 칠성은 성큼성큼 다가와 서임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심엽을 했는데 그 역겨운 행동에 서임은 구역질이 올라올 뻔했다. 방 안에만 있었다는 여편네한테서 왜 이리 짙은 산짐승 냄새가 날까? 칠성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임의 어깨를 툭툭 쳤다.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내년이 어젯밤 산에서 뭘 봤는지, 뭘 숨겼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게 만약 내가 생각하는 그놈이라면 우리 서로 좋게 지낼 수도 있지 않겠어? 내 빚도 좀 탕감해주고 말이다. 칠성의 말 속에는 뼈있는 협박이 담겨 있었고 서임은 본능적으로 그가 흰 눈썹 호랑이를 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전설에 따르면 흰 눈썹 호랑이의 가죽과 뼈는 부르는 게 값이라 할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으니 탐욕에 눈이 먼 칠성이 이를 놓칠 리 없었다. 서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을 꾹 다물었으나 칠성은 서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생각해봐라. 뱃속에 애도 있는데 이 엄동설 안에 굶어 죽을 텐가?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팔자를 고칠 텐가? 하며 더욱 거세게 압박해왔다. 칠성이 돌아간 후 서임은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호랑이를 살린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위협하게 될 줄이야.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칠성에게 절대 호랑이의 행방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으니 그것은 단순히 호랑이에 대한 연민 때문만이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고 탐욕만을 뱉는 저 악한 무리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다. 서임은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꺼내어 숫돌에 갈기 시작했다. 쓱, 쓱. 쇠 갈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고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 늑대들과 맞서 싸울 때처럼 다시금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호랑이를 쫓는 칠성의 집요한 추적과 그로부터 호랑이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지켜내야 하는 서임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을 올린 것이었다. 그날 밤 서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쿵 하는 소리가 마치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가 담을 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서임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두 개의 불빛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났는 듯했다. 그것은 바로 어제 산에서 보았던 호랑이의 금빛 눈동자였다. 호랑이는 마당 한가운데 무언가를 내려놓고는 서임의 방 쪽을 향해 잠시 머무르다 소리 없이 사라졌는데 서임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가 확인해 보니 그곳에는 갓 잡은 듯한 두 마리가 피를 흘린 채 놓여 있었다. 서임은 돈을 들어 올리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인간인 칠성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려더니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 서임은 어둠 속의 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그 순간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하며 마치 어미의 마음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여명이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 무렵 서임은 부엌 한 구석에서 솟구치는 비릿한 피냄새와 구수한 고기 냄새가 뒤섞인 묘한 향기에 잠을 깼다. 밤새 감을 손질하여 푹 고아낸 국물이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으니
이는 실로 몇 달 만에 맡아보는 기름진 음식의 냄새였다. 서임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허기진 상태였으나 섣불리 국물을 뜨지 못하고 멍하니 솥을 바라보며 간밤에 기이한 방문을 떠올렸다. 상군이 물어다준 감. 그것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짐승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신의의 증표이자 벼랑 끝에 몰린 자신을 살리려는 산신의 뜻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는데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위장을 채우자 뱃속의 아이가 기뻐하듯 툭툭 차올랐고 그제야 서임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허겁지겁 국을 마시기 시작했다.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이 아이를 낳고 저 호랑이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다짐이 뜨거운 국물과 함께 그녀의 오장육부에 깊이 새겨졌다. 끼니를 해결하고 기운을 차린 서임은 밖으로 나가 마당에 남겨진 호랑이의 발자국을 지우려 했으나 이미 밤사이 내린 서리가 발자국 위를 덮어 얼어붙어 있어 흔적을 없애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언 땅을 벅벅 긁어대며 혹여나 누가 볼세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마치 도둑질을 한 사람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옥죄어오는 것은 바로 칠성의 존재였다. 칠성은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관아의 포졸들과 결탁하여 밀렵을 일삼고 고리대금업으로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악질적인 자였기에 그가 호랑이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서임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될 것이 자명했다. 서임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퍼부을 듯 음산하여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때였다. 살인문 밖에서 어허, 이 추운 날 아침부터 과수댁이 마당 청소라니 아주 부지런도 하시군 하는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임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칠성이 곰방들을 물고 빗딱하게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서임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가 황급히 발로 덮으려 했던 땅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칠성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오며 킁킁거리는 심호흡을 했는데 그의 코는 마치 사냥개처럼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집에서 아주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는구먼. 쌀떡이 비어 굶어 죽네. 사내하던 집에서 고기라니. 혹시 산신령이라도 다녀가셨나? 칠성의 비아냥거림의 서임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며칠 전 산에서 죽은 뱀을 주워 겨우 끓인 것입니다. 빚 독촉하러 오신 거라면 지금은 드릴 것이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하고 쌀쌀맞게 대꾸했다. 그러나 칠성은 돌아가기는커녕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솥뚜껑을 열어젖혔고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국을 보며 입맛을 다졌다. 죽은 뱀이라. 이 털을 보니 아주 싱싱한 놈이었던 것 같은데 깃털에 묻은 피가 아직 굳지도 않았어. 칠성은 부엌 바닥에 떨어진 깃털 하나를 집어들고 불빛에 비춰보며 서임을 쏘아보았다. 내 사냥꾼 밤만 20년이다. 덫에 걸려 죽은 놈인지 맹수에게 물려 죽은 놈인지는 냄새만 맡아도 알지. 이 댐목덜미에 난 이빨 자국, 이건 여우나 댐의 것이 아니야. 훨씬 크고 강력한 놈이지. 칠성은 깃털을 서임의 코앞에 들이밀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말해라, 그놈이 왔다 갔지? 흰 눈썹 호랑이 말이다. 내년이 산에서 그놈을 살려주고 그 대가로 이 고기를 받은 게지. 내 말이 틀리냐? 서임은 칠성의 섬뜩한 추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으나 끝까지 시치미를 떼기로 작정하고 고개를 저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산짐승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다니요. 굶주려서 헛것이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서임이 강하게 부정하자 칠성은 킬킬거리며 웃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어 서임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내 눈을 속이려 들지 마라. 어제 내년 치마에 묻어있던 그 털, 그리고 오늘 아침 마당에 찍힌 그 큼지막한 발자국 다 보고 있었다. 네가 그놈과 내통하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칠성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그는 호랑이 가죽이 가져다 줄 엄청난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놈이 어디 숨어 있는지 불어라. 그러면 네 남편이 진 빚 내가 다 없던 걸로 해주마. 아니,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내년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지. 칠성은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서임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 했으나 서임은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그녀에게 있어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칠성과 같은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서임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하고 소리치며 칠성을 밀쳐내려 했지만 만삭의 임산부가 건장한 사냥꾼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칠성은 서임을 가볍게 밀쳐버리고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문이 벌컥 열리고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이 방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서임은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으나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구석구석을 뒤집어 엎었다. 그러다 마침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호랑이의 피가 묻은 피 묻은 치마가 칠성의 손에 잡히고 말았다. 이건 뭐지? 생리혈이라 하기엔 양이 너무 많고 냄새도 아주 노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칠성은 피 묻은 옷을 흔들어대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다. 이제야 증거가 나왔군.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할 테냐. 서임은 털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칠성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만 같았다. 칠성은 그 옷을 챙겨 품에 넣고는 서임을 내려다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내일 밤까지 호랑이를 내 앞으로 유인해라. 만약 거절한다면 이 피 묻은 옷을 관아에 가져가 네가 요물과 놀아나는 마녀라고 고발할 것이다. 그리 되면 내년은 물론이고 뱃속에 그 애새끼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칠성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바닥에 널브러진 세간살이들은 서임의 처지처럼 비참해 보였다. 서임은 배를 감싸 안고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가난과 멸시는 견딜 수 있었지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볼모로 잡힌 어미의 심정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했다.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은인을 배신하고 칠성의 앞잡이 노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아이와 함께 죽음을 택해야 한단 말인가? 서임의 머릿속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눈물 속에서도 서임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기가 타오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저 더러운 칠성에게 굴복하여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떳떳한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서임은 눈물을 훔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흩어진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득 방바닥에 떨어진 낫 한 자루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밤 늑대들과 싸울 때 썼던 그 낫이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서는 기어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서임은 칠성이 가져간
피 묻은 옷 생각에 전전긍긍하며 집 밖을 나섰다. 칠성이 정말로 관아에 고발을 한다면 꼼짝없이 잡혀갈 판이었기에 마을 분위기라도 살피러 나간 것이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서임이 다가오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저 여자야, 칠성이가 그러는데 산짐승이랑 붙어먹었다며?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뱃속의 애 아비가 누군지도 모를 일이지. 안악들의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서임의 가슴에 꽂혔다. 세상 인심이 이토록 야박할 줄이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마녀 취급하며 몰아세우고 있었다. 서임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그녀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차가운 눈보라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신양 어깨 위에 내려앉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임은 칠성의 집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 담장 너머로 칠성과 그의 패거리들이 술판을 벌이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일이면 그 영물이 내 손에 들어온다 이 말이야. 가죽은 벗겨서 진상하고 뼈는 고아서 약으로 팔면 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지. 으하하하. 칠성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서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들은 생명의 존귀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돈과 욕망만을 쫓는 아귀들이었다. 호랑이가 저들의 손에 잡힌다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이 뻔했다. 서임은 결심했다. 호랑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이자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미가 되는 길이라 믿었다. 서임은 칠성의 집을 뒤로하고 어둠이 내리는 산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산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호랑이에게 위험을 알려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서임은 얇은 옷을 껴입고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산 입구로 향했다. 칠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호랑이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산길은 미끄럽고 험난하여 만삭의 몸으로는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지만 서임은 나무 뿌리를 잡고 기어가다시피 하며 산을 올랐다. 상군님, 오지 마세요. 절대 마을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서임은 입김을 호호 불며 허공을 향해 속삭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푸른 불빛 2개가 번쩍였다. 호랑이였다. 며칠 전보다 상처가 많이 아물었는지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 보였지만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임은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호랑이에게 손짓했다. 돌아가십시오. 놈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당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서임의 간절한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호랑이에게 전해지는 듯했다. 호랑이는 서임의 말을 알아들은 듯 잠시 멈칫하더니 낮게 그르렁거리며 서임의 주위를 맴돌았다. 마치 이 위험한 산속에 홀로 온 서임을 걱정하는 듯한 태도였다. 서임은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내 목숨보다 당신이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당신은 이 산의 주인이니까요. 서임의 진심 어린 호소에 호랑이는 긴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서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따뜻한 이마를 서임의 차가운 손등에 비비며 위로를 건넸다. 거친 맹수의 털이 주는 까슬까슬하면서도 따뜻한 감촉의 서임은 왈칵 눈물을 쏟았다. 말 못하는 짐승이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찌 인간들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란 말인가. 그 짧은 교감의 시간 동안
서임과 호랑이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종을 뛰어넘은 생명과 생명 사이의 숭고한 약속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산 아래쪽에서 횃불들이 일렁이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났다. 칠성의 목소리였다. 칠성은 서임이 밤중에 산으로 갈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젠장. 서임은 다급하게 호랑이를 밀치며 소리쳤다. 어서 도망쳐요. 놈들이 옵니다. 호랑이는 횃불을 보자 본능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서임의 필사적인 손짓에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칠성의 패거리는 사냥개들을 앞세워 순식간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저기 있다! 그년이 호랑이랑 같이 있어. 사냥꾼 중 한 명이 소리쳤고 곧이어 화살이 충청 소리를 내며 날아왔다. 호랑이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숲속으로 사라졌지만 서임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눈밭에 넘어지고 말았다. 칠성은 헐레벌떡 뛰어올라와 넘어진 서임을 일으키는 척하며 거칠게 잡아챘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내년이 그놈을 불러냈구나. 칠성의 얼굴은 희열로 일그러져 있었다. 놓쳤지만 상관없다. 놈은 내년 냄새를 기억하고 있으니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칠성은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고 건장한 사내들이 서임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거 놓으시오. 나는 죄가 없소. 서임이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끌려가는 서임의 뒤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산 전체를 울리며 메아리 쳤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은인을 빼앗긴 산군의 분노이자 처절한 절규였다. 칠성은 그 소리를 듣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래, 그렇게 울부짖어라. 내 놈이 제 발로 내 덫에 걸어 들어올 때까지. 이 여자는 마을로 끌려온 서임은 칠성의 집 창고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창고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로 가득했고 쥐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녔다. 칠성은 호랑이가 잡힐 때까지 얌전히 있어라. 허튼 수작 부리면 네 뱃속의 놈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 라며 으름장을 놓고는 문을 걸어 잠갔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서임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배를 감싸 안았다. 배가 뭉치고 아파왔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추위 탓인지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미안하다. 서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가 부디 칠성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과 아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창고 밖에서는 칠성과 패거리들이 내일의 사냥을 준비하며 덫을 손질하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서임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했다. 밤은 깊어가고 탐욕의 그림자는 서임의 목을 점점 더 세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러나 서임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으니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내는 듯한 냉기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 없는 무덤 속과 다를 바가 없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서임의 코를 찔렀고 구석에서는 굶주린 쥐들이 찍찍거리며 먹이를 찾아 헤매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서임은 차가운 흙바닥에 집단을 깔고 앉아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은 채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공포와 추위를 견디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도
어미의 불안을 감지했는지 쉴 새 없이 발길질을 해대어 서임의 갈비뼈를 욱신거리게 만들었지만 서임은 그 태동마저도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 여기며 거친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고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었는데 그것이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서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서임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저 밖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려다 위기에 처한 산군이 있었고 뱃속에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고 밖에서 자물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삐거덕거리는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열렸다. 갑작스럽게 쏟아져 들어오는 횃불의 밝은 빛에 서임은 눈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는데 역광 속에 서 있는 그림자는 다름 아닌 칠성이었다. 그는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표정에는 여유로움과 잔인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배가 많이 고플 테지? 뱃속에 애도 있는데 굶겨서야 쓰나. 자, 이거라도 먹어둬라. 칠성은 주먹밥을 바닥에 툭 던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듯한 모욕적인 행동이었으나 서임은 주먹밥을 쳐다보지도 않고 칠성을 노려보았다. 내게 필요한 건 밥이 아니라 자유요. 당신이 인간이라면 어찌 만삭의 임산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서임의 서슬퍼런 일갈에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다가와 쭈그리고 앉아 서임의 얼굴을 횃불로 비췄다. 자유? 내년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너는 지금 내 소나귀에 든 미끼야. 내년에게서 나는 그 호랑이 냄새, 그리고 내년의 비명소리가 그 영물을 내 발밑으로 불러올 것이다. 칠성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어둠이 깔린 마당 쪽을 가리켰다. 저 밖에 내가 뭘 준비해뒀는지 아느냐. 깊이가 2길이나 되는 함정의 놈의 발목을 끊어버릴 무쇠덫, 그리고 놈이 꼼짝 못하게 처함을 그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뒀지. 네가 여기서 조금만 더 고통스럽게 울어준다면 놈은 반드시 온다. 칠성의 말에 서임은 전율했다. 그는 단순히 호랑이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와 서임 사이의 유대감을 이용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냥을 하려는 것이었다. 서임이 분노에 참음을 떨자 칠성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마. 호랑이를 잡고 나면 내년은 청나라 상단에 노비로 팔아넘길 생각이다. 빚 대신 내 몸뚱이라도 팔아야 수지가 맞지 않겠어? 그러니 밥이라도 먹고 힘을 내서 비명을 질러라. 칠성이 문을 닫고 나가자 다시금 어둠이 찾아왔지만 서임의 마음속에는 절망 대신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노비로 팔려간다면 아이와 생이별을 하게 될 것이고 호랑이는 가죽이 벗겨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다. 서임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창고 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칠성의 창고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처박혀 있었는데 썩어가는 멍석, 깨진 항아리 조각, 녹슬어 못쓰게 된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임은 손끝 감각에 의지해 바닥을 훑으며 쓸만한 물건을 찾았다. 그때 벽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지게작대기 하나가 손에 잡혔다. 끝부분이 부러져 날카롭게 쪼개진 단단한 참나무 작대기였다. 서임은 그것을 쥐고 창고의 벽면을 두드려 보았다. 흙벽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문틀 주변의 나무 기둥은 오랜 습기에 사가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었다. 서임은 작대기 끝을 문틀과
흙벽 사이에 틈에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비틀기 시작했다. 우지끈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흙 부스러기가 떨어져 내렸다.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소리가 새 나갈까봐 서임은 밖에서 바람소리가 거세질 때마다 힘을 주어 조금씩 틈을 벌려 나갔다. 손바닥이 까지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와 은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문을 지탱하던 썩은 나무 기둥 아래쪽이 떨어져 나가며 어른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만한 구멍이 생겼다. 사람이 빠져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밖의 상황을 살피고 무언가 다른 수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서임은 그 구멍으로 눈을 갖다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마당 곳곳에는 칠성의 패거리들이 횃불을 켜고 매복해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지프로 덮어 위장한 거대한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 자정 무렵이 되자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결이 바뀌었다. 갑자기 숲속의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고 멀리서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서임은 직감했다. 그분이 오셨다. 산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칠성과 패거리들도 긴장한 듯 창을 고쳐쥐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 놈이 근처에 왔다. 칠성의 고함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붕 위로 무언가가 떨어졌다. 놈들은 화들짝 놀라 지붕 쪽을 향해 활을 겨누었으나 지붕에서 굴러떨어진 것은 죽은 노루 한 마리였다. 이게 뭐야? 노루잖아? 사냥꾼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리는 사이 반대편 담장 너머에서 으흥 하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소리는 동쪽에서 들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서쪽으로 이동했고 다시 북쪽 산등성이에서 메아리 쳤다. 호랑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만으로 인간들의 혼을 빼놓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습격이 아니라 지형지물을 이용할 줄 아는 영물의 고도화된 심리전이었다. 당황하지 마라. 놈이 우리를 유인하려는 수작이다. 자리를 지켜. 칠성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공포에 질린 패거리들은 우왕좌왕하며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서임은 기회를 포착했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녀는 구멍 뚫린 벽 쪽이 아닌 반대편 벽에 쌓여있던 낡은 가마니들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창고문을 고정하고 있는 경첩의 녹슨 못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이미 밖의 소란 때문에 안에서 나는 긁는 소리는 묻혀버렸다. 서임의 손놀림은 필사적이었다. 못 하나가 툭 빠지고 문이 덜컹거렸다. 서임은 어깨로 문을 밀어보았다. 아래쪽 경첩은 빠졌지만 위쪽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러나 문 아래쪽이 벌어지면서 몸을 비집고 나갈 틈이 생겼다. 만삭의 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서임은 고통을 참고 바닥을 기어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다. 거친 나무 가시에 옷이 찢기고 피부가 긁혔지만 그녀는 기어이 창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창고 뒤편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서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살폈다. 칠성과 패거리들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담장 쪽에 정신이 팔려 있어 뒤쪽은 텅 비어 있었다. 서임은 도망칠 수 있었다. 지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도망친다면 어쩌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서임의 시선은 산으로 향하지 않고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칠성의 무기 거치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칠성이 서임에게서 빼앗아간 호랑이의 피가 묻은 낫이 놓여 있었다.
서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호랑이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제 발로 사지로 들어왔는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는 없었다. 서임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가 낫을 손에 쥐었다. 익숙한 나무 자루의 감촉이 손에 전해지자 며칠 전 설산에서 늑대들과 싸울 때 그 서늘한 기운이 다시금 온몸을 휘감았다. 상군님,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 순간 마당의 정적이 깨지며 검은 그림자가 담을 넘어 번개처럼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호랑이였다. 그러나 호랑이는 칠성이 예상한 함정 쪽이 아닌 창고 지붕을 타고 넘어와 칠성의 머리 위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으악! 저놈이! 칠성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나자빠졌고 패거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호랑이의 눈은 형형한 안광을 뿜어내며 칠성의 목덜미를 노렸다. 하지만 칠성은 교활한 자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품속에 숨겨두었던 신호탄을 터뜨렸다. 피우웅, 펑! 밤하늘에 붉은 불꽃이 터지자 숨어있던 이진의 사냥꾼들이 그물을 들고 튀어나와 호랑이 위로 덮쳤다. 호랑이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피하려 했으나 촘촘한 그물에 발톱이 걸리고 말았다. 잡았다. 놈을 묶어라. 칠성이 흙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수십 개의 창끝이 그물에 갇힌 호랑이를 향해 겨누어졌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호랑이가 고통스럽게 포효하며 그물을 찢으려 발버둥 칠 때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비호처럼 튀어나왔다. 이 비겁한 놈들아! 서임의 절규와 함께 번쩍이는 낫이 허공을 갈랐다. 서임은 호랑이를 겨누고 있던 가장 가까운 사냥꾼의 창대를 낫으로 내리찍어 부러뜨리고 그 반동으로 몸을 회전시켜 그물을 잡아당기던 놈의 팔을 가격했다. 억! 하는 비명과 함께 포위망 한쪽에 구멍이 뚫렸다. 갑작스러운 서임의 등장에 칠성과 패거리들은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창고에 갇혀 있어야 할 만삭의 임산부가 낫을 들고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서임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살기 어린 눈빛을 번뜩이며 호랑이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나약한 여인이 아닌 새끼를 지키는 어미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비켜라! 죽고 싶으냐! 칠성이 칼을 빼들고 고함쳤다. 그러나 서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낫을 칠성의 목을 향해 겨누며 표독스럽게 외쳤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다. 은혜를 갚으러 온 영무를 해하려는 너희들이야말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 목을 베기 전에는 입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서임의 기세에 눌린 사냥꾼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 찰나의 순간 그물 속의 호랑이가 서임의 등 뒤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준 서임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시이자 이제부터 진짜 힘을 보여주겠다는 상군의 선언과도 같았다. 서임은 느꼈다. 자신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열기와 힘을. 그녀는 낫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보았느냐, 칠성아.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만 이분은 산의 주인이다. 이제 너희들의 운명은 끝났다. 바람이 멈추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임과 호랑이, 그리고 탐욕에 눈먼 인간들의 대치.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탐욕이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서임의 뱃속에서 아이가 다시 한번 강하게 태동했다. 마치 어미에게 힘을 보태려는 듯, 아니면 다가올 승리를 예감한 듯. 서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달빛을 받은 서임의 낫과 호랑이의 눈동자가 동시에 섬뜩한 빛을 발했다. 쏴라. 당장 쏴버려. 전현이고 짐승이고 모조리 죽여서라도 가죽을 벗겨내야 한다. 칠성의 고함 소리가 광기에 젖어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자 머뭇거리던 사냥꾼들의 손에서 시위가 떠나갔고 수십 발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며 서임과 호랑이를 향해 날아들었다. 서임은 본능적으로 낫을 풍차처럼 휘두르며 날아오는 화살들을 쳐내려 했으나 빗발치는 화살을 여인의 힘으로 모두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추, 예리한 파공음과 함께 화살촉이 서임의 어깨와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고 붉은 선혈이 터져나와 낡은 옷을 적셨으나 서임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며 호랑이의 앞을 지켰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미 공포를 넘어선 아수라장이었으나 그 지옥도 속에서도 오직 하나, 등 뒤에 있는 생명의 온기만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화살 하나가 서임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 깊은 생채기를 내자 뜨거운 피가 눈물과 섞여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피 묻은 낫을 더욱 굳게 쥐며 내 이놈들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 순간 서임의 등 뒤에서 대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으니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억눌려 있던 산신의 진노가 형상화된 소리였다. 그물 속에 갇혀있던 호랑이가 서임이 흘린 피 냄새를 맡고 격분하여 온몸의 근육을 비틀어 팽창시키자 굵은 동아줄로 짠 그물이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던 것이다. 크앙! 호랑이가 앞발을 들어 올려 땅을 내리치자 그물은 종잇장처럼 찢겨나갔고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밧줄 조각들이 마치 채찍처럼 사냥꾼들의 얼굴을 후려쳤다. 칠성과 패거리들이 경악하여 뒷걸음질 치는 사이 호랑이는 거대한 황금빛 섬광이 되어 허공으로 도약했다.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호랑이의 송곳니는 칠성의 모굴대를 노리는 죽음의 비수와도 같았고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인간들의 탐욕은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어 버렸다. 산군이다. 산군이 풀려났다.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사냥꾼들은 무기를 버리고 앞다투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도망치는 졸개들을 쫓는 대신 무리의 우두머리인 칠성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위협적으로 걸음을 옮겼다.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손에 쥔 칼을 놓지 않고 발악하듯 휘둘렀으나 호랑이의 눈빛에 서린 기운에 눌려 칼끝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다. 오지 마라!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다. 칠성이 쉰 목소리로 악을 썼지만 호랑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를 좁혀왔다. 그때 칠성의 눈에 낫을 들고 서 있는 서임이 들어왔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인간은 가장 비열한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니 칠성은 호랑이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서임의 배를 향해 힘껏 던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에 맞은 서임이 배를 움켜쥐며 쓰러지자 호랑이는 순간적으로 칠성에게서 시선을 떼고 서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칠성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날려 담장을 넘으려 했다. 그러나 호랑이의 꼬리가 채찍처럼 날아와 칠성의 다리를 휘감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마당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처단장으로 변했다. 호랑이는 칠성의 가슴팍을 앞발로 누른 채 그 거대한 입을 벌려 칠성의 얼굴 바로 위에서 뜨거운 입김을 뿜어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다시는 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그러나 호랑이는 칠성의 목을 무는 대신 칠성이 서임에게서 빼앗아 허리춤에 차고 있던 엽전 주머니를 입으로 물어 뜯어버렸다. 일르르 수백 개의 엽전이 흙바닥에 쏟아지며 칠성의 탐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조롱하듯 굴러다녔다. 호랑이는 칠성을 죽이는 것조차 더럽다는 듯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고는 굵은 앞발로 칠성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했다. 그악! 칠성은 비명과 함께 몇 바퀴를 굴러 담장 밑 처박혔고 얼굴 반쪽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 기절하고 말았다. 산군은 무의미한 살생을 즐기는 요물이 아니라 죄 지은 자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고 교훈을 주는 엄격한 심판자였던 것이다. 상황이 정리되는 듯 했으나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돌에 맞은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극심한 긴장이 풀린 탓인지 서임의 뱃속에서 봇물 터지듯 양수가 쏟아져 내린 것이다. 아, 서임은 낫을 떨어뜨리고 바닥을 뒹굴며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다. 뼈가 뒤틀리고 살이 찢어지는 듯한 산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아직 달이 차지 않았는데 싸움의 충격으로 아이가 나오려 하는 것이었다. 차가운 눈바닥 위에서 피와 양수가 뒤섞여 흐르는 참혹한 현장에서 서임은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워하는 서임에게 다가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콧등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서임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호랑이의 털을 움켜쥐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상군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기절한 줄 알았던 칠성이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칠성은 낫을 집어들고 서임과 호랑이 쪽으로 비틀비틀 다가왔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악귀처럼 뒤집혀 있었다. 인연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너 죽고 나 죽자. 칠성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서임을 향해 낫을 내리찍으려 했다. 서임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지만 산통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아가야, 미안하다. 어미가 지켜주지 못해서. 서임이 눈을 질끈 감는 순간 호랑이가 몸을 날려 칠성을 들이받았다. 칠성은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마당 한가운데 파놓았던 함정 속으로 처박혔다. 으아! 깊은 구덩이 바닥에 설치해둔 무쇠덫과 창날 위로 칠성의 몸이 떨어지며 끔찍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자신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 파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의 표본이라 할 만했다. 구덩이 속에서 칠성의 신음소리가 몇 번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이제 마당에는 서임과 호랑이 그리고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남았다. 서임의 진통은 점점 더 격해졌다. 으헉. 서임은 바닥에 흙을 쥐어뜯으며 고통을 토해냈다. 이대로 가다간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했다. 호랑이는 안절부절 못하고 주위를 맴돌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서임의 옷깃을 입으로 물어 잡아당겼다.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아야 해요. 서임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움직이면 아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는 차가운 땅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구름이 걷히고 총총이 박힌 별들이 시리도록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신령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서임의 절규는 기도가 되어 밤하늘로 올라갔다. 호랑이는 서임의 뜻을 알아채고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웅크려 서임의 주위를 감쌌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체온을 나눠주려는 것이었다. 맹수의 털가죽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서임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 서임은 호랑이의 배에 등을 기대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아가야, 나오너라. 어서 나와. 그녀는 아랫배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힘을 주었다. 호랑이도 서임의 고통을 나누려는 듯 낮게 그르렁거리며 꼬리로 바닥을 탁탁 쳤다. 그것은 마치 산모의 호흡을 맞춰주는 장단과도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비비린내와 죽음의 그림자가 걷힌 그 자리에 생명의 탄생을 위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멀리서 닭이 태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그 시간, 서임은 혼절할 것 같은 정신을 붙잡고 마지막 비명을 질렀다. 아, 그 순간 응애, 응애 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정막을 깨고 터져나왔다. 핏덩이 같은 붉은 아이가 세상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이다. 서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다. 따뜻하고 미끌미끌한 생명의 감촉. 그녀는 탯줄도 자르지 못한 채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새끼, 장하다. 내 새끼. 호랑이는 갓 태어난 아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더니 거칠고 따뜻한 혀로 아이의 몸에 묻은 피와 양수를 조심스럽게 핥아주었다. 맹수의 혀가 닿을 때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꼼지락거렸다. 마치 호랑이가 아이를 축복해주는 세례의식과도 같았다. 서임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호랑이의 따뜻한 온기와 아이의 심장 소리만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한편 구덩이 속에 빠진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다. 그의 몸 곳곳에는 창날이 박혀 있었고 다리는 덫에 걸려 으스러져 있었다.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지상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생명의 소리였다. 칠성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검은 피거품뿐이었다. 내가 짐승에게 진 것인가? 그의 눈동자에 마지막으로 비친 것은 네모난 구덩이 위로 보이는 차가운 새벽 하늘뿐이었다. 탐욕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은 자신이 판 함정 속에서 비참하게 마침표를 찍고 말았으니 이는 하늘의 그물이 비록 성기어 보일지라도 아기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징한 증거였다. 칠성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구덩이 안에는 영원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칠성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 밤새 들려오던 짐승의 포효 소리와 비명소리에 잠을 설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온 것이다. 그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기이하고도 경이로웠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 품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잠든 서임이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호랑이는 사람들을 보자 낮게 으르렁거렸으나 덤벼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이들은 내가 지킨다. 라고 경고하는 듯한 위엄을 보였다. 사람들은 그 신령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 감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칠성의 패거리들은 이미 밤새 도망쳐 자취를 감추었고 악명 높았던 칠성은 구덩이 속 시체가 되어 발견되었다. 마을의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산신령님이 굽어 살피신 게야. 저 여인이 산군을 살리고 산군이 저 여인을 살렸어. 사람들은 그제야 서임이 겪었을 고초와 그녀의 의로운 행동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칠성의 횡포에 눈 감고 서임을 따돌렸던 자신들의 비겁함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서임이 깨어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서임이 눈을 뜨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호랑이는 서임과 아이를 한번 그윽하게 바라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쪽으로 유유히 걸어갔다.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호랑이의 뒷모습은 마치 전설 속으로 돌아가는 신의 형상과도 같았다. 서임은 멀어지는 호랑이를 향해 아이의 손을 들어 보이며 눈물 젖은 미소를 지었다. 가세요. 부디 평안하세요.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마당, 서임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아이는 작고 여렸지만 그 생명력은 호랑이의 기상을 닮아 강인하게 느껴졌다. 이제 칠성도 사라졌고 빈 문서도 칠성의 집과 함께 불타 없어질 터였다. 비로소 서임의 인생에도 그리고 이 마을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호랑이가 떠나간 발자국 위로 새로운 전설이 싹트고 있었으니 훗날 사람들은 이 아이를 일컬어 호랑이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었다. 매섭게 몰아치던 북풍한 소리 물러가고 피비린내와 비명으로 얼룩졌던 칠성의 집 마당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으니 얼어붙은 땅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 생명의 질긴 숨결을 토해내고 있었다. 칠성이 죽고 그의 패거리들이 뿔뿔이 흩어진 후 마을에는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 감돌았다. 칠성의 악랄한 고리대금 장부는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기도 전에 서임이 아궁이에 던져 불태워버렸고 그 잿더미 위로 마을 사람들의 해묵은 빛과 원한도 함께 사그라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죽음을 두고 천벌이라 수군거렸으나 그 이면에는 서임에 대한 부채감과 경외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낱 연약한 과부의 몸으로 그것도 만삭의 임산부가 산군과 교감하며 악인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어느새 마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임을 팔자 사나운 년이라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고 문 앞에 쌀자루나 땔감을 몰래 놓고 가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것은 비겁했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속죄이자 산신의 가호를 받는 여인에 대한 예우였다. 서임은 마을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우쭐대지도 않았다. 그녀는 칠성이 살던 기와집을 탐내지 않고 본래 자신이 살던 허름한 초가로 돌아와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묵은 때를 벗겨내며 조용히 삶을 꾸려나갔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의 품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 안겨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범석이라 지었다. 호랑이 범자의 돌석자를 썼으니 호랑이의 기상을 받아 돌처럼 단단하고 강인하게 자라라는 어미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다. 범석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갓난 아이임에도 울음소리가 우렁차 담장 밖까지 울려 퍼졌고 눈빛은 맑고 깊어 마치 산속 옹달샘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특히 아이가 보채다가도 서임이 상군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속삭이면 거짓말처럼 울음을 딱 그치고 방긋 웃곤 했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서임은 그날 새벽 자신들을 지켜주던 호랑이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어 범석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 서임은 아이를 업고 약초를 캐러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군이 노할지 모르니 위험하다며 만류했으나 서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산군이 점지하고 살려낸 아이입니다. 산이 곧 아이의 고향인데 어찌 위험하겠습니까? 서임의 말대로 산은 범석에게 더할 나위 없는 놀이터이자 배움터였다. 서임이 약초를 캐는 동안 범석은 흙장난을 하거나 다람쥐를 쫓아다니며 놀았는데 신기하게도 뱀이나 독충들이 범석을 피해 다녔고 가시덤불조차 아이의 여린 살결을 찌르지 않고 가끔 숲속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리거나 짐승의 기척이 느껴질 때면 범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쪽을 응시하며 델르르 웃어대곤 했다. 서임은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군이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인간과 짐승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유대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범석이 10살이 되었다. 아이는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장골로 자라났고 힘 또한 장설아 마을 어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마을 서당 훈장님은 범석의 총명함을 아껴 글을 가르치려 했으나 범석은 좁은 방 안에 갇혀 글을 읽는 것보다 산과 들을 누비며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웃 고을에서 흘러들어온 산적대가 산 너머에 진을 치고 약탈을 일삼는다는 소식이었다. 마을 장정들은 보초를 서며 경계태세를 갖추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무를 하러 갔던 마을 아이 하나가 산적들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적들은 아이를 인질로 삼아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과 재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아이의 부모는 칠성의 집 마당이었던 공터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촌장과 장정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범석이 나섰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소년의 당돌한 말에 어른들은 코웃음을 쳤으나 서인만은 아들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기를 읽었다. 그것은 10년 전 늑대무리와 맞서 싸우던 자신의 눈빛이자 칠성 앞에서 포효하던 산군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위험하다. 놈들은 흉악한 무리야. 서임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범석은 서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에게는 산군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산의 주인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서임은 아들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창고 구석에 보관해두었던 녹슨 낫을 꺼내어 숫돌의 정성스레 갈아 건네주었다. 이것은 사람을 해하는 물건이 아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부디 몸조심하거라. 서임은 낫을 받아든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과거 자신이 호랑이를 살렸듯 이번에는 호랑이의 기운이 아들을 살려주기를. 범석은 낫을 허리춤에 차고 거침없이 산을 올랐다. 산적들의 소굴은 산중턱 동굴에 있었다. 범석이 동굴 앞에 나타나자 산적들은 웬 조무래기가 제 발로 죽으러 왔느냐며 비웃었다. 그러나 범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 없는 아이를 풀어주고 이 산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산의 주인이 노하실 것이다. 라고 일갈했다. 산적 두목이 낄낄거리며 칼을 뽑아들고 범석에게 다가오자 범석은 물러서는 대신 낫을 뽑아들고 자세를 취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갑자기
숲속 전체가 울릴 듯한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어흥, 산새들이 놀라 날아오르고 나무 위에 눈이 우수수 쏟아질 정도로 엄청난 소리였다. 산적들은 기겁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호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범석만이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들리느냐? 상군께서 너희들의 무례함에 분노하고 계신다. 범석이 소리치자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다. 그때 숲속 그림자 속에서 집채만 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산적들의 진영을 덮쳤고 놀란 말들이 날뛰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혹은 산 자체가 범석을 돕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겁에 질린 산적들은 귀신 들린 산이다. 도망쳐! 라고 소리치며 인지를 버리고 주랭랑을 쳤다. 범석은 묶여있던 아이를 풀어주고 당당하게 산을 내려왔다. 마을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은 범석이 아이와 함께 무사히 돌아오자 환호성을 질렀다. 서임은 달려가 아들을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마을 사람들은 범석을 호랑이 장군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이 사건 이후로 범석은 마을의 든든한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범석은 홀로 산에 올랐다. 이번에는 약초를 캐기 위해서도 나무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산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사람들이 발길을 들이지 않는 벼랑 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늙고 지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바위에 기대어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10년 전에 그 윤기 흐르던 황금빛 털은 이제 빛이 바래고 희끗희끗해졌으며 이빨도 많이 상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산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다. 범석은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상군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친구를 구했습니다. 호랑이는 범석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힘겹게 몸을 일으켜 범석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거친 혀로 범석의 볼을 한번 핥아주고는 범석의 어깨에 자신의 턱을 괴었다. 그것은 마치 늙은 아비가 장성한 아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격려이자 작별의 인사와도 같았다. 범석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상군과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임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에 건강한 호랑이가 나타나 서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빛나는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로 훌쩍 뛰어올라 사라지는 꿈이었다. 꿈에서 깬 서임은 창문을 열고 산 쪽을 바라보았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산 정상 부근에서 반짝이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며 서임은 산군이 마침내 긴 생을 마감하고 신선의 세계로 돌아갔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서임과 범석은 제물을 준비해 산에 올랐다. 범석이 만났던 벼랑 끝 바위 아래에는 호랑이가 편안한 자세로 잠든 듯 숨을 거두어 있었다. 서임은 호랑이의 주검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두 모자는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평평한 돌을 세워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 무덤가에는 칠성이 죽었던 자리에 피어났던 꽃과 같은 들꽃들이 가득 피어나 산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주고 있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서임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려앉았다. 범석은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 마을 처녀와 혼례를 올리고 귀여운 손주들까지 낳아 서임에게 안겨주었다. 서임은
이제 할머니가 되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낙으로 살았다. 할머니, 정말 호랑이가 아버지를 구해줬어요? 할머니가 낫 하나로 늑대들을 다 물리쳤고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으면 서임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렇고 말고. 하지만 얘들아, 명심하거라. 낫은 사람을 해치거나 짐승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란다. 곡식을 거두고 잡초를 베어내어 생명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법이지. 그리고 짐승이라 해도 진심으로 대하면 통하는 법이고,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란다. 서임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이 담긴 가르침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임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갔다. 며느리가 정성껏 갖고 놓은 텃밭에는 푸릇푸릇한 채소들이 자라나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때 가난과 멸시,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졌던 이곳은 이제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낙원이 되어 있었다. 서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매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었다. 문득 그 매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산군의 눈빛처럼 느껴져 서임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보이십니까, 산군님? 당신이 지켜준 생명들이 이리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과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서임은 팻마루에 앉아 자신의 손때가 묻은 낡은 낫을 어루만졌다. 날은 많이 무뎌지고 자루는 반질반질해졌지만 그 낫에는 서임의 치열했던 삶과 숭고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임은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설산에서의 혈투, 칠성의 위협, 산군의 포효, 그리고 범석의 탄생까지 파란만장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은 결국 지금의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인과응보,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서임의 삶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서임의 흰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어디선가 산새 소리가 들려왔다. 호, 호 하는 소리가 마치 잘 살았다, 잘 살았다 하고 칭찬해주는 것만 같았다. 서임은 깊고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회한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함과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호랑이가 지켜준 아이, 범석은 든든한 가장이 되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고, 손주들은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어디 있을까? 전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서임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과 호랑이와의 아름다운 인연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훗날 사람들은 서임이 살던 마을을 호계리, 즉 호랑이 시내가 흐르는 마을이라 불렀고, 범석이 호랑이를 묻어준 삼봉우리를 보응봉이라 칭했다. 낯을 든 임산부와 상처 입은 호랑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담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 눈 내리는 겨울밤이 되면 할머니들은 화롯가에 둘러앉은 아이들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낫 한 자루로 호랑이를 구한 용감한 어머니가 있었단다. 라고. 서임이 세상을 떠나고 강산이 2번이나 변한 뒤 호계리에는 다시금 평온한 세월이 흐르고 있는 듯 했으나
그 평화의 수면 아래에서는 불길한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다. 마을 뒷산인 보은봉의 상군 무덤가에는 철마다 들꽃이 만발하고 범석은 어느덧 희끗한 수염이 난 중년의 촌장이 되어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마을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의 권세 다툼에서 밀려난 조형감이라는 자가 이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해 오면서부터 마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조형감은 탐욕스럽기가 칠성 못지않은 위인이었으나 칠성이 무식한 사냥꾼이었다면 조형감은 법과 권력을 교묘히 휘두르는 뱀 같은 자였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호계리의 울창한 살림에 눈독을 들였는데 특히 상군의 무덤이 있는 보은봉 일대의 수백 년 된 적송들을 베어내어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진상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관아의 포졸들과 벌목꾼들이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마을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서슬퍼런 도끼와 톱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현감, 사또의 영이다. 오늘부터 보은봉의 나무를 베어낼 것이니 마을 놈들은 썩 길을 비키고 벌목을 도우라. 포졸 대장의 고함 소리에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밭을 갈던 농부들은 호미를 든 채 뛰쳐나왔고 안악들은 아이들을 치마폭에 감추며 공포에 떨었다. 촌장인 범석이 앞장서서 그들을 가로막았다. 범석의 풍채는 늙었으되 여전히 당당했고 그 눈빛은 호랑이의 아들답게 형형했다. 이 산은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 잠든 성지이여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니 당장 물러가시오. 범석의 일갈에 포졸대장은 코웃음을 쳤다. 미천한 것들이 감히 나라씨를 방해해? 산신이고 나발이고 사또의 명이 곧 법이다. 대장의 신호와 함께 포졸들이 범석을 밀치고 산으로 진입하려 하자 범석은 품에서 낡은 낫 한 자루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어머니 서임이 남긴 세월의 때가 묻고 날이 무뎌진 바로 그 낫이었다. 범석이 낫을 들고 길 한가운데 버티고 서자 마을 청년들도 하나둘씩 다미와 몽둥이를 들고 그의 뒤로 모여들었다. 못 간다. 내 목을 베고 가라. 범석의 외침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약속,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신의를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포졸들은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으나 뒤늦게 가마를 타고 나타난 조현감은 부채를 펴들고 싸늘하게 명령했다. 저놈이 반란을 꾀하는구나. 여봐라. 저 촌놈을 당장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본보기로 산 입구의 나무부터 모조리 베어버려라. 현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범석을 에워쌌다. 범석은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 몽둥이가 날아와 범석의 어깨와 등짝을 내리쳤고 억센 밧줄이 그의 팔다리를 대잠했다. 이놈들!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범석이 피를 토하며 절규했으나 그는 짐승처럼 끌려가 옥사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통곡했으나 서슬퍼런 관군의 칼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날 오후부터 보은봉에서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쿵쿵 우지끈 수백 년을 버텨온 거목들이 도끼 아래 찍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는 마치 산신령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려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붉은 속살을 드러낸 나무 그루터기에서는 송진이 피처럼 흘러내렸고 숲속의 짐승들은 갈 곳을 잃고
슬피 울부짖었다. 차가운 옥사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범석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어두운 감옥 안 작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그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여 상구님의 묘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 악한 무리들이 산을 훼손하고 있으니 이 불효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였다. 감옥 밖에서 기이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휘오오 하는 바람소리는 마치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서임의 자장가 소리 같기도 했다. 바람은 감옥의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하더니 이내 관아 전체를 휘감아 돌며 횃불을 꺼뜨리고 기왓장을 날려버렸다. 졸고 있던 옥졸들이 놀라 깨어났고 내하에서 술판을 벌이던 조 현감도 술잔을 떨어뜨리며 기겁했다. 이게 무슨 병괴냐. 다음 날 아침 벌목을 하러 산에 올라갔던 인부들이 혼비백산하여 산을 굴러내려왔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에서는 헛소리가 터져나왔다. 호랑이다. 집채만 한 호랑이가 불을 뿜으며 노려보고 있어. 인부들의 말에 따르면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찌그려는 순간 숲속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 도끼 자루를 부러뜨리고 인부들을 집어던졌다는 것이었다. 개 중에는 옷이 갈갈이 찢기고 등짝에 커다란 발톱 자국이 난 자도 있었다. 헛소리 마라. 이 산에 호랑이가 씨가 마른 지가 언제인데. 조현감은 대로하여 인부들의 목을 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으나 아무도 감히 다시 산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조현감은 오기가 발동했다. 내 직접 가서 그 요물을 잡아 가죽을 벗겨주마. 그는 인근 고을의 포수들을 모조리 소집하고 화포까지 동원하여 대대적인 사냥에 나서기로 했다. 그리고 범석을 미끼로 쓰기 위해 그를 끌어냈다. 결박된 채 산 입구로 끌려온 범석은 처참한 몰골의 산을 보고 오열했다. 아름드리 나무들은 베어져 나뒹굴고 있었고 산군의 무덤가에 피어있던 들꽃들은 군화발에 짓밟혀 진흙탕 속에 파묻혀 있었다. 조현감은 범석의 목에 칼을 겨누고 산을 향해 소리쳤다. 내 놈이 믿는다는 산신령이 정말 있다면 당장 나오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놈의 목을 베고 산 전체를 불태워버리겠다. 현감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오기도 전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먹구름이 몰려왔다. 대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해지더니 마른 하늘에서 우르릉쾅 하는 천둥 소리가 장렬했다. 그리고 숲속 깊은 곳, 상군이 묻혔던 그 바위 언덕에서부터 푸른 안개가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안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산 아래로 흘러내렸고 그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불빛이 번뜩였다. 저게 뭐야? 포수들이 뒷걸음질 쳤다.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람과 구름 그리고 나무의 정령들이 뭉쳐져 만들어진 듯한 거대하고 투명한 호랑이의 형상이었다. 영체가 된 산군이 마을과 숲을 지키기 위해 현신한 것이었다. 그 크기는 살아생전보다 훨씬 거대하여 산봉우리 하나를 덮을 정도였고 포효하는 소리는 사람의 고막을 찢을 듯 강렬했다. 범석은 그 모습을 보고 전율했다. 산군님, 오셨군요. 환영의 호랑이는 조현감과 관군들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화포를 쏘고 활을 쏘았지만 무기들은 호랑이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버렸고 호랑이가 휘두르는 앞발에 닿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허공으로 날아갔다. 조현감은 공포에 질려 말에서 떨어져 바닥을 기었다. 살려주시오. 내 다시는 욕심내지 않겠소. 그러나 분노한 산신의 심판은 가혹했다. 호랑이의 형상이죠. 현감의 주위를 빙빙 돌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자 조현감은
바람에 휩쓸려 가시덤불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그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겼고 상투가 잘려나가 미친 사람 꼴이 되었다. 관군들은 무기를 버리고 산신령이 누워셨다. 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 마을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다. 두려움보다는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이 그들의 가슴을 채웠다. 한참 동안 산을 뒤흔들던 바람이 잦아들고 호랑이의 형상은 범석의 앞으로 다가왔다. 투명한 황금빛 눈동자가 범석을 그윽하게 내려다보았다. 범석은 묶인 몸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호랑이의 형상은 범석의 몸을 감고 있던 밧줄을 날카로운 기운으로 끊어주었다. 그리고 범석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울림을 남겼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으나 범석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뜻으로 새겨졌다. 지켜라. 이 땅과 생명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가 지키고자 하면 내가 언제든 함께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호랑이의 형상은 안개처럼 흩어져 다시 숲속으로 스며들어갔다. 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산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 기운만은 더욱 맑고 강해져 있었다. 멍하니 서 있는 범석의 뒤로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그를 부둥켜 안았다. 촌장님, 사셨군요. 산신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 범석은 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일이 있은 후 조현감은 정신이 나가버려 헛소리만 해대다가 결국 파직되어 쫓겨났고, 새로 부임한 현감은 호계리의 전설을 전해 듣고 보은봉 일대를 금산으로 지정하여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였다. 범석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쓰러진 나무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어린 묘목들을 심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지. 낫은 생명을 키우는 데 쓰는 것이라고. 범석은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묘목을 심으며 말했다.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호랑이 할아버지는 이제 아주 가신 거예요? 범석은 산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아니란다. 저 숲의 나무, 저 바위, 흐르는 시냇물, 그 모든 것이 호랑이 할아버지란다. 우리가 이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 상구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거야. 세월은 다시 흘러 범석도 흙으로 돌아갔지만 호계리의 전설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마을 어귀에는 서임이 낫을 들고 호랑이를 지키는 모습의 석상이 세워졌고, 그 옆에는 늠름한 장군이 된 범석의 석상이,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한 호랑이의 석상이 마을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후대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석상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바람을 서임의 치마바람 혹은 산군의 입김이라 불렀다. 지금도 눈 내리는 겨울밤이 되면 호계리 깊은 산골짜기에서는 가끔씩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굶주린 맹수의 위협이 아니라 잘 자거라, 내 새끼들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해주는 수호신의 든든한 자장가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탄자루로